1920년 1월 5일, 이제는 태산 같은 사람들의 고통을 입 밖에 내야 합니다. 그게 제가 맡은 임무인데도 그 일을 해내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흔히 행동에 옮기면 마음이 가벼워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포스터를 그렸음에도 빈에서 날마다 사람들이 굶주려 죽어간다면 과연 이 행동이 제 마음을 가볍게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전쟁에 관한 그림을 그릴 때 전쟁이 계속해서 미친 듯 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는데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겠습니까? 케타 콜비츠는 1867년 독일 퀴니스베르크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외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비범했다. 콜비츠의 외할아버지인 율리우스 루프는 프로이센 지역의 제일교회를 최초로 설립했다. 교리에 속박당하지 않았던 외할아버지는 시대의 이단아로 취급받았다. 판사였던 콜비츠의 아버지 카를 슈미트도 강직했다. 아버지는 공무원 생활에 회의를 입혔다. 진보적인 의견을 개진했으나 매번 묵살당하자 미련 없이 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정직한 노동이 신성한 삶의 원천이 된다고 믿었다. 아버지는 판사직을 내려놓고 위장을 하는 기능인의 삶을 살았다. 독자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법을 배우며 성장한 그녀는 자신의 유년 시절에 큰 자부심을 가졌다. 하지만 시대와 정면 승부를 벌인 그분들의 도덕적 우위를 지나치게 의식할 때마다 알 수 없는 열등감도 느꼈다. 대부분 시간을 혼자서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으며 성장했다. 콜비츠는 18세가 되던 해인 1885년 베를린 여자예술학교에 입학한다. 예술이 소수의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북점되는 현실에 큰 반감을 가졌다. 소박한 아름다움을 구현하고자 했다. 판화의 큰 매력을 느꼈다. 노동자들의 삶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예술가가 되고 싶었다. 그들을 반복 묘사함으로써 삶을 지탱해가는 가능성을 환기시키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가치관이 같은 사람과 사랑에 빠진다. 1891년 그녀는 의료보험조합 의사 칼 콜비츠와 결혼한다. 베를린 빈민가에 무료 진료소를 개설한 두 사람은 의료봉사활동에 전념했다. 1892년과 1896년 아이들이 태어났다. 한스와 페터는 사랑스러웠다. 콜비츠는 판화 작업에 다시 매진한다. 그녀는 결혼 이후에도 비판적인 현실인식을 가졌지만 일상은 대체로 평온했다. 하지만 1893년 2월 게르하르트 하우프트만의 연극 직조공들을 보고 큰 충격에 빠진다. 그 공연이 제 작가의 삶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콜비츠는 1893년부터 1897년까지 연작 직조공 봉기 13편을 완성한다. 직조공들의 가난과 분노가 마치 그림을 뚫고 나올 듯이 생생하게 표현됐다는 호평을 받았다. 콜비츠는 비생산적이고 무력한 예술을 배격했다.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대중적인 예술을 추구했다. 이어 발표한 두 번째 큰 연장 농민전쟁도 호평을 받았다. 그녀는 독일을 대표하는 사회적 여성 예술가로 인정받는다. 30살부터 40살까지는 모든 면에서 매우 행복했습니다. 순탄했던 일상은 전쟁으로 하루아침에 산산조각난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다. 18살이었던 둘째 아들 페터는 자원입대 의사를 밝힌다. 누구도 페터의 뜻을 꺾을 수 없었다. 조국이 제 나이 또래는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저는 조국이 필요해요. 1914년 10월 30일 콜비츠는 아들의 전사 통지서를 받는다. 숨쉬기조차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야 했다. 죽은 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 외에 그녀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내 아들 페터야, 나는 계속 너의 뜻에 충실하게 살겠다. 너의 뜻이 무엇이었던가를 잊지 않고 지켜가련다. 그녀에게는 하나와 조각이 있었다. 무엇을 표현할 것인지 스스로 집요하게 탐문했다. 항상 한 가지만 머리에 남았습니다. 전쟁. 하지만 아들을 잃은 슬픔은 금세 치유되지 않았다. 콜비츠는 아들이 죽은 지 반년이 훌쩍 지나서야 어렵사리 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그때부터 약 10년에 걸쳐 콜비츠는 목파나 전쟁 시리즈를 완성한다. 1923년 10월 14일 아카데미에서 그래픽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서 전쟁 연작과 거기에 딸린 스케치 그리고 죽음에 대한 그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작품에 대한 반응이 좋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1924년 발표한 전쟁은 이제 그만으로 그녀는 국제적 명성을 얻는다. 역설적이게 독일의 상황은 최악이었다. 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독일은 전쟁 배상금을 갚기 위해 화폐를 찍어내기 시작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인플레이션이 닥쳤다. 1조 마르크로 빵 한 조각을 사기도 어려웠다. 살림살이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민심은 흉흉해졌다. 유태인을 악의 원천으로 규정하며 애국심을 강조하는 아돌프 히틀러가 정치 지도자로 부상하고 있었다. 히틀러가 독일 사회에 전면에 등장해 광풍을 이끌지 않았더라면 콜비츠는 아마 작품 활동에만 전념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누구도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었다. 부끄럽다. 나는 아직껏 당파를 취하지 않고 있다. 아무 당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다. 본래 나는 혁명론자가 아니라 발전론자다. 라고 털어놓았던 콜비츠는 1932년 7월 선거를 앞두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히틀러가 지도자가 되는 일만은 막아야 했다. 그녀는 지식인들을 규합하고 그의 긴급 호소를 발표한다. 반파시즘 연대를 적극 추진한다. 하인리만과 알베르트 아인슈타인도 콜비츠의 뜻에 동의했다. 선거 결과는 절망적이었다. 1933년 히틀러는 총리에 취임하고 나치당은 총선거에서 40%를 웃도는 표를 얻는다. 정권을 장악한 히틀러는 자신에게 비판적이었던 지식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한다. 콜비츠에게도 여러 가지 형태로 압박이 가해졌다. 그녀는 프로이센 아카데미를 탈퇴할 수밖에 없었다. 아틀리에를 떠나야 했다. 1933년 7월 1일 사회민주주의 의사연맹에 속한 모든 의사들이 의료보험조합에서 쫓겨났다. 남편 역시 쫓겨났다. 콜비츠의 전시회는 금지됐다. 가택수색이 언제 벌어질지 몰랐다. 그녀는 외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근황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다. 1936년 7월 게스타포 관리 두 사람이 나타나 콜비츠를 신문했다. 화가 지망생이었던 히틀러는 정치인이 돼 권력을 잡고 나자 예술가와 지식인들을 폭압적으로 대했다. 1937년 독일에서는 퇴폐 미술전이 개최된다. 콜비츠, 칸딘스키, 파울 클레, 샤갈, 뭉크, 피카소가 독일인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꾀패적인 예술가로 분류되고 많은 촌극에 가까운 비극이 펼쳐졌다. 콜비츠는 독일에서 갑자기 퇴폐 예술가로 취급받았지만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서는 점차 큰 영향력을 확보한다. 특히 중국의 로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콜비츠를 극찬했다. 이 위대한 예술가는 오늘날 침묵을 선고받았지만 그녀의 작품은 현재 아시아까지 전파되고 있다. 게테 콜비츠의 예술 정신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다. 히틀러는 파멸을 재촉했다. 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해야 마땅했던 독일이 정치인들의 배신으로 패배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빼앗긴 승리를 되찾아겠다고 호언장담했다. 히틀러의 망언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독일은 총력전 체제에 돌입한다. 1939년 9월 1일 히틀러는 폴란드를 침공한다. 이듬해는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점령한다.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역시 독일군에 함락된다. 요태인 약 600만 명이 학살됐다. 콜비츠는 깊이 절망한다. 1941년 콜비츠의 마지막 판화, 씨앗들이 짓이겨져서는 안 된다는 그녀 자신의 표현처럼 유언같은 작품이다. 콜비츠의 절규는 그녀가 남긴 일기에 생생하게 기록돼 있다. 망아지처럼 바깥 구경을 하고 싶어하는 베를린의 소년들을 한 여인이 저지합니다. 이 늙은 여인은 자신의 외투 속에 이 소년들을 숨기고 그 위로 팔을 힘있게 뻗칩니다. 씨앗들이 짓이겨져서는 안 된다. 막연한 소원이 아니라 명령이자 요구입니다. 이 작품을 발표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42년 콜비츠는 러시아 전선에 배치됐던 맞선 전투를 읽는다. 전쟁에서 죽은 삼촌의 이름을 딴 아이였다. 그녀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전쟁의 참상과 비극을 형상화하는 것이야말로 예술가인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임무라고 받아들였다. 동시에 콜비츠는 자신의 작품들이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며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고심했다. 콜비츠는 어떤 목적을 지닌 작품은 순수한 예술일 수 없다며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 앞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았다. 제가 작업을 할 수 있는 한 제 예술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지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콜비츠의 생각은 옳다.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지야말로 정치의 출발점이다. 예술과 정치는 분리될 수 없다. 괴벨스를 앞세워 선전선동 전략을 구사하며 정치를 예술의 일부로 활용하는 동시에 예술을 정치에 복속시키려고 했던 히틀러에게 콜비츠는 가장 위협적이었던 적수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1944년 7월 콜비츠는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한다. 수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제게 줄곧 행운을 가져다 주었던 제 인생의 선물을 듣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으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하루빨리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내 시대는 이제 다 지나갔다는 말을 반복했던 콜비츠는 1945년 4월 22일 눈을 감았다. 기아와 약탈, 학살이 없는 세상을 위해 그녀는 기꺼이 예술과 정치를 결합시켰다. 그녀의 작품을 볼 때마다 올바른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오랫동안 생각하게 된다. 게테 콜비츠는 고통을 직시한 예술가이자 선한 영향력을 정직하게 행사하려 한 정치인